우리도 삼성 직원이다. 월급 똑같이 내놔라. 여기는 인도에 위치한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평화로운 날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장 직원들이 대규모 파업과 함께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첸나이 삼성 공장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공장에서 약 1만 2천 명 이상의 직원이 현재 상당 기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공장은 인도에서 총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장입니다. 파업 소식이 알려지고 기간이 길어지자 전 세계의 유명 언론 보도사들이 취재를 위해 인도 삼성 공장을 찾았고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되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최근 삼성전자는 3주 이상 파업이 이어지자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 가입 근로자 912명을 동시에 해고하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고자의 뒤편에는 인도 정치권도 엮여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 덕분에 열심히 일한 삼성전자 인도 직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인명피해도 발생되고 있으며 혼란스러운 인도가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회사와 정부, 노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근로자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혼란 속 과정에서 비밀리에 제보한 인도 삼성 핵심 근로자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삼성전자 공장 제조 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여성 탐비라고 합니다. 현재 저의 공장 직원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는 역대급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 지역에 삼성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었을 때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평균 임금은 좋은 곳도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지만 삼성은 분명 그 이상을 줄 것임이 분명했거든요. 게다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보니 빈부격차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삼성이 우리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져 공장이 지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덕분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이야기에 앞서 제가 삼성에 입사하게 된 과정을 살짝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두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며 3명의 동생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돌봤습니다. 농사일을 도우기도 했으며 할머니의 음식점, 청소, 배달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되었죠. 남은 시간은 3명의 동생들을 돌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비록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저는 성인이 되자 저희 지역에 갑작스럽게 글로벌 기업 삼성이 저희 지역에 공장을 차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었죠. 그리고 지역 특혜로 주민 우선 채용 기회를 통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기업 삼성이 제가 거주하는 곳에 공장을 짓기로 한 순간부터 꼭 일하고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공부하였는데요. 삼성에 대해서 혹은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며 삼성에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많은 곳에서 면접 본 경험 때문인지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합격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할머니와 동생들은 정말 좋아했었죠. 월급도 아마 그 당시 제가 받고 있던 급여보다 2배 이상이 될 것임을 예상했죠. 그 덕에 여유로워질 상황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날 처음으로 삼성 공장에 발을 디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수많은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작동하며 인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계와 사람의 눈으로 세심하게 검수를 하여 불량률을 최소화하였죠. 이곳에서의 일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의미했습니다. 할머니와 동생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줄 희망이었죠. 게다가 대략적으로나마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임금이 좋았습니다. 근무 환경은 물론이고요. 식사도 정말 잘 나왔고 주변 대비 일하는 시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복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교육 지원, 급여 및 보장, 그리고 여가 활동 등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했고 삼성과 제휴가 맺어져 있어서 할인 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른 회사는 근무 시간도 잘 지키지 않는 회사도 많았고 급여도 제대로 안 주는 곳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특히 쉴 수 있는 연월차 개념이 없는 회사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에 반면 삼성은 철저히 근무 시간을 지켰었고 급여도 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지는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휴가 때 푹 쉬라고 리조트나 기타 프로그램이 있으면 순번을 만들어서 참여도 시켜줬었습니다. 연월차도 자유롭게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서 급하게 동생들이나 할머니 일을 도와줘야 할 때 너무 유용했었죠. 게다가 회사에서 1년에 2번씩 받는 교육은 회사에 대한 교육도 받았지만 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교육도 했었기에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게다가 임금과 복지를 주변과 수치적으로 비교하자면 최소 2배 혹은 그 이상은 무조건 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불합격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했었죠. 게다가 가끔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삼성 작업복이나 명찰을 알게 모르게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부러운 반응도 느낄 수 있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정말 고생 끝에 행복이 오고 있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여유가 생긴 덕분인지 동생들도 좋은 기회로 제 동생 3명은 전부 다 삼성에 들어오게 되었죠.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한 명씩 동생들이 삼성으로 입사하게 되자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금전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도와주지 않아도 되었기에 너무나 좋았죠. 동생들도 첫 급여 전까지만 도와주면 다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할머니의 음식점도 삼성이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해서인지 장사도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언제부턴가 시작되는 회사의 압박과 불합리한 대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회사가 주는 복지에도 부족함을 느꼈는지 복지를 더 요구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제 생각은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매년 성과를 초과하는 만큼 복지를 더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결정적으로는 한국 직원들에 비해 같은 1억은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해야 한다는 사실은 저와 동료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분이 점점 더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었죠. 그 계기로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었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노조가입 권유했습니다. 저는 가입을 망설였지만 점점 불안해진 상황 속에서 결국 저는 노조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의 압박을 저도 느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연월차를 사용할 때 이전에는 별말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압박을 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식사질이나 복지도 좀 신경 써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주 5일 근무와 주 35시간의 합리적인 노동시간, 그리고 근무 중 산업재해로 사망 시 가족 중 1명을 입사시키는 것, 자녀의 학비 지원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의 반발과 인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 만하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삼성은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줬습니다. 별 볼일 없는 동네가 삼성전자 하나로 동네 자체가 바뀌었죠. 수많은 좋은 임금의 일자리와 함께 삼성전자의 본사 직원, 인도의 타 지역에서 많은 입구 유입, 게다가 주변 상권의 엄청난 발전, 하청업체까지 들어와서 우리 도시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이 제시하는 임금과 근무 환경에 반해서 입사했고 열심히 일했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소라면 구경도 못했을 음식도 먹게 되었고 동생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많은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요? 어느 순간부터 삼성이 제공해주는 복지와 혜택들은 당연시되며 더욱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불만들이 쌓였고 그 불만은 삼성의 관리자에게 내뱉었죠. 제가 생각하기엔 근무 시간이 길지도 않는데 더 줄여달라. 근무 시간은 줄어들지만 급여는 늘려달라. 등등 제 기준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본사 직원 대비 적은 월급을 받고 있으니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그들은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인도로 온 것인데 당연히 급여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기에 이 정도 조건에 일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파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로 들었지만 인도의 정치권과도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의 공산당 계열의 정치권 사람들이 다가와서 파업을 지지하며 도와주었죠. 그들 덕분에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공산당도 그 덕에 주목받아서 큰 이득을 봤으리라 예상됩니다. 첫 파업이 시작된 날 노동조합은 공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날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동자는 단결된 힘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재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혹여나 저기에 엮이면 회사에서 좋지 않게 볼 것이고 혹여나 퇴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끔찍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공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경찰들이 다가와서 파업에 앞장서는 노동자들을 잡아갔죠. 저항이 심한 노동자는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잡아갔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제가 돈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저런 모습을 외면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했죠. 만약 폭행을 당한 노동자가 내 가족이라면 이라는 생각에 저는 정말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지만 저는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말이죠. 사실 최근 회사에서 압박을 느끼곤 했습니다. 연월차 사용 제한, 외출 최소화 등등 사소한 제한이 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회사는 최대 성과를 냈음에도 급여는 그대로여서 조금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찰나 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며 파업에 동참하고 있던 도중 평소 일 때문에 자주 마주치던 본사에 한국인 직원 정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있었죠. 그러다 오늘도 경찰이 다가와서 파업을 그만하라며 또 연행하려던 찰나 노동조합과 경찰의 대규모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바닥에 구르며 난리도 아니었죠. 그 순간 정수 씨는 그 사건에 휘말려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강성 노조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정수 씨는 경찰에게 머리와 허리 등등 많은 곳을 폭행당하며 바닥에서 머리채를 잡히며 질질 끌려가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냥 봐도 너무 위험해 보였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곤 경찰을 향해 그는 노조원이 아니라 한국인 직원이라며 큰 소리쳤죠. 그러자 정신 차린 경찰은 정수 씨를 자세히 보더니 한국인처럼 보여서 그를 놔주며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갑작스런 충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웅크린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따지다가 바로 정수 씨에게 돌아와 그의 손을 잡고는 괜찮냐고 물었죠. 그러자 정수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는 괜찮은데 허리와 엉덩이를 둔기에 맞아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했죠. 그러자 저는 거기에 있으면 더 위험하니 그를 부축해서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의무실에는 다른 아픈 환자로 북새통을 이루었죠. 하지만 상처가 심한 정수 씨는 지금 바로 처치가 필요했죠. 저는 의무실 선생님에게 말하고 제가 간단하게 소독과 치료를 해도 되냐고 물었죠. 저는 과거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제안했고 의무실에 있는 선생님은 할 수 있냐는 말에 저는 경험이 있다고 하자 응급처치만 부탁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한 응급처치를 하고 상처가 벌어진 부위를 꿰매는 시술은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지나갔고 정수 씨는 한숨 자고 일어나자 선생님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게 되었고 제가 도와줬다는 걸 알자 바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정수 씨는 덕분에 살았다며 거기에서 더 폭행을 당했다면 끔찍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제가 조금 낫고 난 후 꼭 보답하겠다고 했죠. 이 사건 이후 일주일 정도 정수 씨는 병가를 써서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치료 후 다시 회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곧바로 저에게 찾아왔었고 연락처를 몰랐던 나머지 연락을 못했다며 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워하며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시간이 있었던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는 그의 어린 시절과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돈을 많이 벌고자 삼성에 취직했으며 승진하고 싶은 목적과 한국에서의 경쟁 그리고 가족관계 등등 많은 이유로 한국을 떠나고 싶어 했다고 했죠. 때마침 회사에서 인도에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과 함께 인도로 지원 갈 사람을 부서별로 뽑게 되었고 그때 지원하여 오게 되었다고 했었죠. 저 역시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얘기, 그 후 기적처럼 삼성에서 근무하게 된 이야기와 함께 동생 3명이 전부 삼성에서 일하게 된 사연 등등.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비슷한 부분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한국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며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나고 자랐지만 정말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말이죠. 그러자 정수 씨도 느꼈을까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결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와 저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의 점심시간에도 밥을 같이 먹었었죠. 그는 항상 저를 격려해주며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다면 정수 씨가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수 씨는 키도 178 정도의 훤칠한 키의 남자다운 얼굴로 호감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한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았었죠. 사실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정수 씨는 저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인도인을 차별하거나 나쁘게 보는 특유의 시선도 없고 훤칠한 외모로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 항상 입에 오르내리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연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정수 씨의 마음도 모르지만 한편으론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 보면 약간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밥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땐 그 분위기도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가족의 생계와 노조의 협상이 우선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저는 퇴사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튀르키예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들었죠. 인도 공장을 철수하게 된다면 그 뒤에 벌어질 후폭풍은 끔찍합니다. 이미 중국에서 겪었기에 주변 상권과 더불어서 하청업체 등등 수많은 직원들이 우리 도시를 떠날 것이고 그것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이죠. 삼성 하나만 바라보고 주변 도시가 세단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떠나고 그만한 규모의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수 씨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있어 단순한 동료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 씨는 저녁을 같이 먹자며 제안해줬죠. 최근 생긴 유명한 식당에 가보자며 말이죠. 저는 알겠다고 했고 회사가 끝난 후 정수 씨와 같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죠. 그리곤 가방에서 선물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국에서 온 작은 선물이라며 제 생일을 기억한 정수 씨는 그 선물을 주었죠. 그 선물은 한국에서 행운의 상징이라고 하는 네잎클로버 모양을 한 반지였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보며 너무 예쁘다며 고맙다고 했죠. 게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4번째 손가락에 딱 맞았죠. 그러자 정수 씨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탄비, 나와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그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일 수도 있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게다가 정수 씨는 저희 회사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고요. 어쨌든 저는 그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 직장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의 3명의 동생들도 같은 직장에 들어오게 되었고, 할머니의 식당도 잘 되었으며 회사에서도 노조와 협상을 하자며 제안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정수 씨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희망퇴직 혹은 해외로 이전 이야기는 쏙 들어갔었고, 그리고 사소한 연월차 제한, 사소한 것에도 평소에는 넘어갔을 상황에 대한 과한 질책 등등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죠. 저는 그렇게 정수 씨와 연애를 이어나갔고, 우연찮은 회사에서 기회로 한국에 있는 본사로 6개월간 정수 씨와 같이 가게 된 사연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예정이므로 이번 이야기가 반응이 좋다면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탄비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